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2021학년도 2학기 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 9월 6일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학기도 조금 아쉽게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우리 1주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학교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 수업은 총 16주차로 되어 있고 8주차에 중간고사 그리고 16주차에 기말고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총 우리 13번의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점은 제가 출석 20%, 재량평가 20%,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우리가 학점을 부여한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출석은 제가 간단한 퀴즈로 대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있는 일부 우리 회계 처리 문제 있죠? 여러분들 출석 퀴즈를 부담 없이 풀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간단한 거 이렇게 한 문제씩 낼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면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게 된다면 객관식이나 주관식 아니면 섞어가지고 한 20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할 건데요. 지금처럼 계속 비대면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네, 리포트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출석하기는 제 이메일 이쪽으로 보내주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회계 처리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 없이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주의를 좀 해주세요. 보낼 때 이메일 제목에 앞에 출석이라고 적어주시고 성명, 학번, 주차, 일 그리고 과목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다량의 메일을 받았을 때 분류를 좀 하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적지 않으면 분류를 할 때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누락이 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고 이메일에 직접 기재해서 그냥 바로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출 기한은 금요일까지 보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가 9월 6일이다. 그러면 6일이 속하는 금요일은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시로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자,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한테 보내고 저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보통 출석 체크를 언제 하냐면, 자, 우리 9월 6일 날 수업은 9월 10일 날까지 제출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9월 10일까지 받은 메일을 정리해서 통상적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13일이나 또는 14일 정도에 제가 출석 처리를 하거든요. 자, 이때 만약에 결석으로 처리된 친구들은 저한테 보낸 메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메일 제목은 요렇게 좀 남겨두려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앞에 제목, 나중에 이게 기말고사다 또는 중간고사다 그러면 앞에 출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타이틀을 좀 잘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한 회계 처리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내용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수업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이런 PPT나 또는 PDF나 또는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 장비들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요. 목소리를 녹음해서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들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사항들을 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두 다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 공지사항들을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학점이 나가는데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 시간은 한 교시당 제가 35분으로 잘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 3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1.2배속 뭐 이런 식으로 돌려보게 되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실시간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강의를 잘 이렇게 보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 과제물만 그냥 달랑 보내버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이게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이 경로를 제가 밴드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에 올리면 좋은 게 뭐냐면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회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왔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 강의 내용을 몇 분간 보았느냐 그 시청 시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시청 시간들을 확인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이런 시국에 조용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시기입니다. 물론 대면 강의보다는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학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임팩트 전산회계 1급 제가 만든 거고요.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거 뭐 형설 출판사에서 발간한 거고 지금 우리 뭐 이렇게 그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구매는 가능하고요. 학교 서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학교 서점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강의였다면 학교 서점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구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2주차 출석 과제부터 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9월 10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연 제출을 했다. 자, 요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토요일 날 보내고, 일요일 날 보내고,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자, 명백하게 다른 교수님들한테 보냈는데 자기가 보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제가 결석 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근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한테 보낸 일자, 시간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지연해서 제출하는 거는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다. 그죠? 유가증권 문제를 요번에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제목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교재에 제가 수록해낸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부가지세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수업은 여기 파트 3번 부가지세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부가지세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 교재에는 우리가 수업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양질의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칠판처럼
지금 한글 요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 내용에 대한 것은 압축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요 칠판처럼 쓰는 요 한글 파일에다가 적어주는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필기를 한 다음에 책에다가 옮겨 적어서 여러분들 이론을 조금 탄탄하게 하는 그런 그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자,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은 이제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배우는 게 이 총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총론을 잘 배우고 나면 그 뒤에 내용들이 많이 유추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알려면 이 부가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가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거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계통 철학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화살표가 있나? 됐어. 자, 여기 어부가 한 명 있습니다. 어부가. 자, 어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낚시로 생선을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부는요, 자, 꽁치를 잡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꽁치. 자, 이 어부는 이 꽁치를 잡아가지고 횟집에는 보낼 수는 없고, 자, 우리 꽁치로 통조림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꽁치를 가공하는 공장에다가 공급합니다. 자, 꽁치 가공 공장에다가 이 꽁치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꽁치 가공 공장에서는 자, 꽁치를 가공을 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자, 꽁치 통조림 공장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꽁치 통조림 공장은 자, 소비자한테 자, 꽁치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어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어부 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 어부는 바닷가에 가서 수사하게 자기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꽁치를 낚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물론 꽁치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나가긴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어부는 이 꽁치를 낚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순수한 노동력만으로 우리가 그 꽁치를 낚는다고 하면 자, 매입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꽁치 가공 공장에 자, 꽁치 한 마리를 100원에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꽁치 가공 공장입니다. 이 꽁치 가공 공장은 이 어부로부터 자, 100원에 사서 가공을 한 다음에 통조림 공장에 보내는데요. 이 통조림 공장에 300원에 보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통조림 공장에서는 자, 통조림 공장에서는 300원에 가공된 꽁치 한 마리를 사서 다시 우리 사람을 써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에게 7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소비자는 700원에 그 뭐냐, 700원에 우리가 그 통조림을, 공채 통조림을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1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때 부가가치를 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공 공장에서는 어부한테 100원 주고 산 꽁치를 300원에 팝니다. 그럼 200원에 대한 마진을 붙겠죠. 그럼 부가가치가 2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조림 공장은 400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자, 그럼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 부가가치의 합계는 700원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 소비자가 공교롭게도 매입한 가격하고 동일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지금처럼 제야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 그러니까 생산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의 증가분, 이것을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부가 면세가 아니라 가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세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좀 지워버렸네.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100원에 곱하기 10%니까 결국 10원이 되겠다. 그죠? 자, 가공 공장은요, 200원 곱하기 10%니까 20원이 되겠다. 통조림 공장은요, 400원 곱하기 10%니까 40원이 되겠다. 그래서 합쳐서 7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자, 소비자는 자, 판매 가격 700원에 더하기 부가가치세 70원을 주고 70원 총 770원을 주고 공채 통조림을 구매를 해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요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총론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이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국세입니다. 자,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기준은요, 자, 징수 또는 가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또 달라붙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국세인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 이거 앞에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지만 가산되는 지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뭐 돈을 뭐 많이 벌거나 또는 식구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10% 단위세율로 가세를 해버립니다. 자, 하지만 인세는요, 돈을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지고요, 식구가 많으면요, 종합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를 풍부하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세는 고려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조금 가세 형평에 맞게 가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물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알아볼 역진성이라는 어떤 그 특징이 또 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자, 이 종가세에 반대되는 개념이 종량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종가세는요, 자, 금액에 가세를 하는 거고요. 종량세는 어떤 물품 수량에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부가가치세는, 자,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에 곱하기 10%를 합니다. 자, 이 부가가치는 금액입니다. 그죠? 금액이에요. 자, 종량세. 자, 우리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뭐 고급 모피, 고급 모피가 맞나? 어떤 금액이 아니고 물건 수량에 대해서 고급 모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맞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모피 수량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을 종량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단일 비례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비례세. 자,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자, 언제나, 자,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 모양이 어디 있지? 그냥 중요하다는 표시로 요걸로 할게요. 그냥. 자, 가세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언제나 세율은 이 가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른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 이런 곳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세율은 언제나 이 가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단일 비례세는 자, 가세 표준과 무관입니다.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세 표준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10%로 가세를 하는 겁니다. 자, 누진세율은요, 자, 가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곱하기 6%, 15%, 24% 요렇게 가세를 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누진세율은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도 가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붙지만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느냐? 자, 무조건
밑단계부터 물이 차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누진 세율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누진 세율은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완전한 누진 세율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누진 세율이라고 한다면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누진 세율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보자. 그냥 누진세율. 요거는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 자,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 요거는 세액 초과 누진세율을 가지고 거예요. 자, 가세표준이 볼게요. 가세표준. 자, 만약에 이 가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5천만 원. 자, 그럼 누진세율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세율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00만 원까지는, 자, 0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1,200만 원 초과부터 귀찮으니까 그냥 4천만 원을 해야 되겠다. 자, 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 누진 세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 그냥 이거 지워버리자. 자, 누진세율은 4천만 원이 가세표준 4천만 원이 속하는 구간은 15%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15%를 바로 직접적으로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600만 원이라는 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초과 누진세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천만 원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 요렇게요. 자, 우선 6%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2,8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금액을 합치고 나면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200만 원 곱하기 6% 더하기, 그리고 2,80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1,200만 원 곱하기 0.06 M 플러스 2,800만 원 곱하기 0.15 M 플러스 MR 하게 되면 492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자, 원래는 초과 누진세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누진공제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누진공제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4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누진세율처럼 1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08만 원을 빼줍니다. 누진공제율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되죠? 4천만 원 곱하기 15%는 600만 원인데 여기서 108만 원을 빼주고 나면 492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계산할 때 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산식이 맞는 거예요.
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08만 원 이걸 누진공제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었나? 잘 보세요. 자, 지금 4천만 원 몽땅 15%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 1,200만 원은 6%를 곱해야 되는데 이 15%를 곱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가 더 곱해진 거예요? 자, 1,200만 원이 있는데 자, 원래는 6%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로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5%를 곱했고 원래는 6%를 곱하는 겁니다. 6%. 그러니까 그 차익인 9%만큼 더 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 곱하기 0.09 하게 되면 108만 원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진 공제액이 이런 거구나. 자, 원래 이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이 6%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15%를 곱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곱한 거예요? 그렇죠. 9%를 더 곱한 겁니다. 그죠? 9%를 더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익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0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5%다 곱해놓고 요 차액인 9%를 계산해 놓는 게 누진공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제가 단일 비례세를 이야기하다가 초과 누진세율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세무회계 전공을 한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특징이 이제 우리 일반 소비세라는 겁니다. 일반 소비세. 자, 일반 소비세랑 반대되는 개념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자, 이 일반 소비세는요, 자, 모든 것에 가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가가치세는 면세라는 규정도 있고 가세를 하지 않는 그런 규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일반 소비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요, 딱 특별히 정한 것만, 그러니까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자동차는 우리가 개별 소비세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생각보다 제세 공과금이 적지가 않은 이유가 이 개별 소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피, 그리고 캠핑용 차량, 그리고 요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별 소비세가 가세가 되는 그러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비세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가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별 소비세는 어떤 특별하게 정한, 그러니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취득을 할 때 석유, 담배 이런 것도 전부 개별 소비세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나 또는 기름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별 소비세뿐만 아니고 어떤 환경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잡다한 세목까지 다 달라붙다 보니까 더 많이 비싸게 사는 거죠. 이처럼 개별 소비세는 법령에서 특별히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소비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소비형 부가치세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